이제 2차 세계대전을 볼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의 이제 배경을 보자면 대공황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대공황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간혹 가다가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대공황은 세계 경제가 멈춘 거예요. 세계 경제가 왜 멈추게 됐느냐? 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세계 최대의 채권 국가가 됩니다. 제일 부자가 돼요. 자, 이 미국은 1차 세계대전 때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막 공장을 세워서 물건을 만들기만 하면 다 팔려 나갔었어요. 자, 이렇게 막 만들기만 하면 다 팔려 나가니까 뭐 엄청 좋겠죠. 막 좋은 세상이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언제까지나 이게 만들어지고 팔리게 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이 국제적으로 전쟁 끝난 직후에는 그래도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매력이 있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얘네들은 지금 전쟁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국가이기 때문에 절약을 해야 돼요. 돈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구매력이 떨어지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나라가 이제 이 물건을 사줄 나라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과잉 물건이 이제 쌓여가게 되는 이 과잉 생산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재고가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을 팔지 못한 공장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망하겠죠. 자, 망해요. 자, 뭐 아까 이 소비가 위축되고 이게 과잉 생산이 일어나게 되고 소비가 위축되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이 막 공장들도 망하고 그다음에 공장이 망하면 실업자들도 많아지겠죠. 막 이런 상황이 됐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쫙쫙쫙 누적이 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이 미국 뉴욕의 증시가 폭락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폭락되는 그런 징조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파악하고 있었던 그런 어찌 보면은 이 주식 전문가들이 이제 냅다 던지면서 이게 망할다라면서 냈다 던지면서 이제 시작이 됐겠죠. 결국에는 이 주가가 폭락하고요. 그다음에 과잉 생산됐기 때문에 값어치가 없잖아요. 상품 가격도 동반 이제 폭락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미국의 경제가 파탄이 나요. 근데 미국이 이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렸었던 그런 시기였었는데 완전히 멈춰버리게 되면서 이런 상황이 바로 전 세계로 확산이 됐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멈춰버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대응하려면 원인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하겠죠. 사실 대공황이라는 건요. 원인을 뭐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주가 폭락의 인과관계가 약간씩 애매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이거는 뭐 때문이다라고 정확히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게 이 내부적인 문제, 특히나 어떤 문제다? 이 과잉 생산을 초래했었던 거는 바로 뭐냐면 나라가 간섭을 안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이제 뭔가 주도적인 역할을 경제의 부분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됐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응을 하게 되는데요. 이 미국은 바로 어떤 정책을 펼치게 되냐면은 뉴딜 정책을 펼쳐요. 루즈벨트가 바로 뉴딜 정책이라는 걸 펼치게 되는데 이거는 여기 써 있어요. 자, 농업 조정령 말 그대로 이 농업 계획 생산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냥 이 농업 생산물도 막 넘쳐나게끔 만들면 안 되잖아요. 자, 이 노동은 노동대로 들고 제값도 못 받고 썩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농업 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산업부흥법, 이 농업과 산업도 다 조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나라가요. 자, 그리고 이 테네시강 개발 공사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업자가 엄청나게 많죠. 자, 일을 못하니까 돈을 못 벌어요. 돈을 못 벌면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이 악순환의 구조가 있게 되니까 이런 구조를 이제 돈을 벌게 만들어서 물건을 사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또다시 생산이 일어나게끔 만드는 이런 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업을 진행시키게 된 겁니다. 뭐냐면은 노동자들을 이 댐을 만든다는 구실로 실업자들을 구제해요. 자, 얘네들을 일을 시키게 되니까 돈이 생기겠죠. 자, 그러면은 돈이 생기면 뭐예요? 물건을 살 수 있는 여유가 생기잖아요. 돈이 생겼으니까. 자, 그럼 이들은 바로 뭐예요? 자, 물건을 사겠죠. 그리고 이제 이 산 물건들이 이제 물건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또다시 공장에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생산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또 생산을 하려면 또 뭐 해야 돼요? 이 노동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고용이 또 이루어지게 되는 이렇게 선순환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서 나라가 이게 사실상 생산성 없는 그런 이런 대규모의
토목 사업을 하게 됐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와그너법 같은 경우에 노동자의 단결권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그런 법과 사회보장법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뭔가 간섭을 하면서 이제 보장도 하고 그다음에 했었다라는 거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것만으로는 이게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취하게 되느냐? 이 블록 경제라는 것을 실시하게 되는데 바로 뭐냐면 자기 식민지들에게 물건을 이 하나로 식민지들을 하나로 영역으로 묶어가지고요. 내 영역 안에서 내 사업을 보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있으면 미국의 식민지 1, 2, 3가 있으면요. 여기는 이제 여기다가 물건을 다 팔아먹는 거예요. 자, 여기다 팔아먹는데 여기 미국에서 과잉 생산된 이런 물건들 여기다가 이제 팔아먹습니다. 얘들 사실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떠넘기는 거니까요. 그리고 팔아넘기고 그 다음에 뭘 받는 거예요. 여기서 만들도록 하는 원료 이런 것들을 이제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또다시 생산해서 막 이런 나라에 팔아먹겠죠. 자, 이렇게 내가 그래도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이런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블록 경제였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 식민지가 있는 나라들은 이렇게 그래도 위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가 있는데 식민지가 없는 나라들은 어떡할까요? 대응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 전체주의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바로 뭐냐면 나라가요. 지금 이 전체주의를 이제 추구했었던 나라가 바로 독일, 이탈리아, 일본인데, 자, 이 독일과 일본은 이 대공황 이후에 이제 전체주의로 전환되는 거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 먼저 볼게요. 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요,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입니다. 근데 이들이 원하는 만큼의 땅을 얻어내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연합국 쪽이 그만큼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자, 근데 연합국 쪽이 우리를 이렇게 천시하는 건 바로 뭐다?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개개인보다 지금 일단 나라가 강해지고 세져야 우리가 정말 그에 따른 이 나라가 먼저 있고 나서야 우리가 개인이 있는 거다라는 이런 생각을 퍼뜨리는 그런 인물이 등장하게 돼요. 바로 이 무솔리니라는 인물인데요. 그 무솔리니가 바로 이 파시스트 당 이런 정권을 이제 파시스트 당을 만들어서 이 파시스트 당 정권으로서 이 전체주의를 이제 퍼뜨리게 되는 거였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공황 이후에 이 독일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위기를 극복하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나라가 일단 강해져가지고 주변국들을 침략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나라가 먼저 살아야 개인이 이제 그 안에서 산다라는 그런 논리예요. 자, 그런 것들처럼 이 히틀러가 또 이쪽이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당처럼 나치당을 만들어서 독재 체제를 만들었고요. 자, 일본 또한 이 군부가 이제 독재 정권을 이제 군국주의 정권을 이제 확보했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바로 이제 축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축에 이제 나라가 이제 추축국이 형성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뭐 전쟁의 전개인데요. 이 독일의 히틀러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이 우리가 바로 이제 강해져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를 펼쳤기 때문에 독일이 특히나 이 게르만족들이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를 막 퍼뜨리면서 강력한 동의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재하려고 했었던 국제연맹을 탈퇴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다시 힘 키울 거야 라고 하는 재무장 선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프랑스와 독일의 이 비무장지대가 있었어요. 여기 라인란트라고 부르는 곳인데 원래 독일 땅이에요. 자, 여기를 이제 이 독일이 가져가게 되고요. 자, 이 군사력을 다시 키우게 됩니다. 그렇지만 누가 제재를 할 수가 없었어. 왜? 국제연맹은 군사력이 있다 없다? 없었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독일이 강력한 이제 힘을 갖추게 되고 이제 결국에는 뭐 하겠어요? 쳐들어가겠죠. 그게 바로 독일의 침략 2차 세계대전의 이제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2차 대전의 시작은 바로 어떻게 되느냐? 우리 교과서에 뭐 다 나와 있기는 하고 내가 설명을 또 한번 했었던 내용인데요. 바로 뭐냐면 독일 같은 경우는 저 라인란트를 먼저 집어먹고요. 자, 이렇게 군사력을 갖춰요. 그리고 나서 독일 밑에 있는 곳을 집어삼킵니다. 바로 어디예요? 오스트리아도 집어삼켜버려요. 우리의 게르만은 하나지라고 하면서 오스트리아를 집어삼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바로 뭐냐면 이 좀 동남쪽에 있는 체코슬로바키아가 있어요. 자, 체코슬로바키아에 주데텐란트라고 부르는 데가 있습니다. 자, 이 체코슬로바키아의 주데텐란트가 바로 이 게르만족들이
많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체코슬로바키아, 주데텐란트를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영국과 프랑스가 사실 이러한 독일의 1차 세계대전에 이제 독일이 많은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거든요. 자, 이 영국과 프랑스가 이 주데텐란트만 주면 더 이상 영토 확장 안 할 거지라고 이제 히틀러한테 제안을 하게 되는 그런 뮌헨 협정이라는 걸 하게 돼요. 자, 히틀러는 알겠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줘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이 이 주데텐란트를 집어먹는 거를 이제 묵인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히틀러가 바로 뭘 하게 되냐면은 이 주데텐란트만 집어먹은 게 아니라 체코슬로바키아 전체를 집어삼켜버려요. 자, 그런 이렇게 완전히 침략적인 모습을 노골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잘못 생각했다라고 생각했겠죠. 바로 뭐냐면 이거 히틀러 저거 한 입 가지고는 이제 만족할 놈이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이 히틀러는요, 그래도 얘네가 이게 싸우지도 않고 달라고 하니까 다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틀러가 또 한 번 떠봅니다. 바로 뭐냐면은 독일 동쪽에 이 폴란드라는 나라가 있어요. 자, 이 폴란드가 있는데 폴란드의 이쪽에 단치히라고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이 단치히가 무슨 이 단치 자유시인데요. 자, 여기 또한 이 독일 게르만 계통이 조금 이제 많이 살고 있었던 그런 곳이라고 해요. 자, 근데 이쪽은 여기는 사실 이 폴란드의 좀 가운데 있는 지역이야. 독일하고는 이제 거리가 떨어져 있는 섬 같은 곳입니다. 독일의 입장으로서는요. 자, 그런데 이곳 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을 갈 수 있는 길까지 폴란드 회랑까지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거의 어쩌자라는 거예요. 싸우자라는 거죠. 이제 폴란드를 내놓으라는 식의 이제 또 움직임까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그걸 이제는 알겠다라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너 그거 폴란드 공격하면 넌 죽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야.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 독일은 이 히틀러는 들은 채도 안 하고 그냥 폴란드로 진격해버리게 됩니다. 특히나 이 폴란드 같은 경우에 폴란드를 이렇게 진격하고요. 이 폴란드 동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냐면 소련이 있어요. 자, 소련과 이 독일이 합의를 맺어버립니다. 독소 불가침 조약. 우리가 무슨 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 둘이는 싸우지 말자라고 하는 서로 침략하지 말자는 불가침 조약을 맺게 돼요.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 독소 불가침 조약이 맺어지고 결국에는 폴란드를 독일과 소련이 나눠 먹어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볼게요. 자, 독소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고요. 폴란드를 아예 이제 점령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반절을 이제 독일이 집어삼켰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영국과 프랑스는 더 이상 참지 않고 선전포고를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독일과 또다시 영프가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독일은 정격 작전이라고 부르는 작전으로 이제 이 북쪽으로 올라가고 이제 또 이렇게 가는 작전을 펼쳐가지고 이제 파리까지 프랑스 전체를 점령을 하게 돼요. 북유럽도 점령하게 되고요. 자, 이 영국은 섬나라죠. 영국을 이제 계속 공습을 하는데 영국은 점령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계속 연일 공습을 했었는데 자, 그래도 이 서유럽 지역은 거의 다 이제 이 독일이 장악하게 됐어요. 자, 이제 이 독일은 서유럽 지역만 장악하고 만족할까요? 아니겠죠. 이 히틀러는요, 세계 제패가 얘네들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동쪽에 임시로 서로 침략하지 말자고 조약을 맺었던 어디예요? 독일을 치겠죠. 자, 독소 불가침 조약을 파기하고 소련을 침공하게 됩니다. 자, 근데 뭐 여기는요, 뭐 스탈린그라드라고 스탈린그라드가 아니지. 뭐야 이거? 먼크라드 있어요. 먼크라드라고 하는데 여기는 그냥 넘어가요. 자, 여기에서 이제 뭐 패배했다라고 하는데요. 뭐 그런 칼리닝그라드인가 뭐가 그럴 거예요. 아마 칼리닝그라드. 자, 뭐 이런 거고요. 자, 이렇게 뭐 패배하게 됐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일본의 침략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 만주사변 아까 이 대공황 이후에 우리 만주사변을 일으켰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중일 전쟁을 일으켜서 동남아시아 지역까지도 이제 막 넓혀가는 모습을 보이니까 미국이 제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야, 너네 아시아에서 너무 주워 먹지 말라고 했었잖아. 아까 뭐 어떤 조약이 있었어요. 이 워싱턴
회의가 있었잖아요. 자, 그런 것들처럼 이 미국이 일본이 막 커나가는 것을 계속 이렇게 견제를 했었는데요. 자, 결국에는 이 간섭이 싫었었던 일본이 미국을 쳐버리게 됩니다. 자, 하와이 진주만 기습 사건이 벌어지면서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됐고, 미국이 초반에 밀렸지만 미드웨이 해전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거기서부터 쭉쭉쭉쭉 밀어내서 결국에는 일본을 이겨버리게 되는 거죠. 자, 종결을 보겠습니다. 연합군이 이 북아프리카에서 독일군을 격파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탈리아가 가장 먼저 항복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라고 부르는 작전을 펼치게 되는데 바로 뭐냐면, 자, 이 독일이 이제 소련을 공격하면서 이 서쪽이 살짝 느슨해졌죠. 그때 영국 안에 들어있었던 프랑스 망명 정부랑 힘을 합쳐가지고 프랑스 노르망드 지방에 기습 상륙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서 대륙에서 좌우에서 이제 독일과 싸우는 세력들이 형성이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독일이 항복을 하게 됐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양쪽에서 싸우긴 힘들잖아요. 자,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미국이 핵폭탄을 떨어뜨렸는데 얘네들이 끝까지 항복을 안 하는데 이 소련한테 이 이제 일본한테 선전포고를 하라라는 그런 협상을 하게 돼요. 자, 그게 바로 이제 포츠머스 아니 뭐야 포츠담 선언인데요. 자, 이 포츠담 선언 때 바로 이 대일전 참전을 결정해서 일본한테 소련이 선전포고를 하게 되니까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게 돼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피해는 바로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은 이 단합을 하기 위해서 게르만인을 단합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이라는 그런 애들을 이제 노골적으로 적대적인 존재를 만들어서 학살을 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일본 또한 난징 대학살이라고 하는 엄청난 어린아이까지도 다 이렇게 죽여버렸었던 그런 사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원폭의 피해 이런 것들 이 전쟁의 피해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전후철에 있는 카이로 얄타 포츠담 회담이 있는데요. 카이로 회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꽤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바로 뭐냐면은 적당한 때 in due course. 자, 적당한 때에 우리 독립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었던 거고요. 이 포츠담 회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예요? 소련이 대일 참전을 결정하기로 했었던 그런 회담이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2차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뭔가 기구를 만들자라고 했었던 게 바로 국제연합이다라는 겁니다. 자, 유엔이 창설돼서 이제 이 유엔 창설은 바로 뭐 어떤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국제연맹과의 차이를 알아야 되겠죠. 국제연맹은 바로 뭐가 있다? 국제연합은 바로 뭐가 있다? 군사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군대가 있다라는 거 우리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냉전입니다. 냉전도 쭈루룩 할게요. 자, 이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 바로 누구냐면은 2차 세계대전을 끝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나라들이 바로 어디냐면은 미국과 소련이었어요. 자, 얘네 둘은 사실 이렇게 연합국이 아닙니다. 이 소련이 뒤늦게 이렇게 독소 불가침 조약이 파기가 되면서 이들이 이제 그나마 협력을 하게 된 거지 원래부터 한 편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특히나 소련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바로 이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다라고 하면서 막 주장하고 그 다음에 나의 이념이 바로 이제 오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장했었던 애들인데요. 자, 미국은 이런 사회주의 이념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되겠죠. 자, 왜냐하면 이 전혀 다른 이념이고 자기네들에게 위협이 되는 그런 사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사회주의, 소련의 사회주의가 퍼져나가는 것을 막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였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냉전 체제라는 게 이제 형성이 되게 되는데요. 바로 어떤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되냐면, 자, 미국의 이제 대통령이죠. 트루먼이라는 인물이 바로 이제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하게 돼요. 사회주의가 뻗어나가는 것을 막는 이 공산주의 세력의 확장을 막겠다라는 그런 선언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바로 뭘 실시하게 되냐면 마셜 플랜을 실시하게 돼요. 바로 뭐냐면 경제 원조예요. 자, 지금 이 2차 세계대전으로 큰 피해를 입었었던 유럽 대륙에 이제 경제적 지원을 해주면서 내 편으로 만들려고 했었던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사회주의 세력들의 이제 군사적으로 이제 그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하는 이 자본주의 진영의 군사 동맹을 만들게 되고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게 되니까 소련도 그에 대응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이 코민포럼이라고 하는 이 공산주의 기구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코메콘이라고 하는 이 경제적인 이제 전 원조를 이제
원조 기구를 해서 자기 주변 국가들에게 이제 경제 원조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저 마셜 플랜에 대응해서 만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바르샤바 조약 기구라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이 북다서양 조약 기구에 대해서 이제 대응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냉전은요 점점 격렬해져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 소련과 미국이 싸우면은 세계가 망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대리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아시아에서 6.25 전쟁, 우리나라 한국 전쟁이고요. 그다음에 베트남 전쟁 이런 것들도 일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이들의 대립에 이제 직접적으로 있었던 게 바로 이 독일이에요. 베를린 봉쇄 사건이 있고요. 쿠바 핵 미사일 위기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베를린 봉쇄는 여러분들 내가 지도로 여러 번 이렇게 보여주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미국과 소련의 극한 대립, 전 세계가 미국 편, 소련 편으로 나뉠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제3세계가 등장하게 됩니다. 제3세계가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뭐냐면 이때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새롭게 이제 독립했었던 신생국가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뭐 아프리카 신생국가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요. 이런 나라들이 나는 니네들의 고래들 싸움에 새우등 터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우리는 너네들과 동맹 안 하고 우리는 중립이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애들이 바로 제3세계였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또 이제 완화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소련의 집권자였었던 후르쇼프예요. 후르쇼프가 이제 이 스탈린을 비판하면서 평화 공존론을 주장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 미국이 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가 지게 돼요. 자, 근데 이 베트남 전쟁은요, 이 미국이 사실 좀 작업을 펼쳐가지고 의도적으로 개입했었던 전쟁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빠져나오려고 하니까 뭔가 이 자기네들이 이제 빠져나오는 명분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마련했었던 게 바로 이 닉슨 독트린이었었다라는 겁니다. 이 닉슨 독트린 같은 경우에는 이 아시아에 있었던 아시아의 정책, 이 아시아의 는 이제 우리가 간섭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내용과, 그 다음에 이런 이 사회주의 국가들과 이제 뭔가 이 화해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 닉슨이라는 인물은요, 핑퐁 외교라고 부르는 이 중국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사회주의 국가도 이제 방문하고 이 중국을 이제 또 자기 정식 수교하는 모습도 보였었던 그런 이후의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다음에 이제 이 냉전 체제의 전개 부분을 보면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소련과 미국이 이제 핵무기 이런 것들을 감축하려는 회의가 열리게 돼요. 뭐 솔트라고 했었죠. 전략무기 제한 협정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유럽에서도 서독이 바로 이 동방정책, 말 그대로 동독을 국가로서도 인정하고 뭔가 포용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유럽도 이제 하나의 유럽 공동체로서 이제 이 독자성을 띠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프랑스가 탈퇴하면서요, 이런 이 미국과 소련의 대립에서 이제 빠져나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자, 공산주의 진영도 마찬가지인데요. 동유럽 국가에서 독자 노선을 걷는 나라가 있어요. 유고슬라비아 이런 나라들이 빠져나가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 또한 이 소련과의 이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 독자 노선을 걷게 됩니다. 자, 냉전 체제는 왜 이제 붕괴가 되는데요. 붕괴가 되는 배경 바로 뭐냐면 사회주의가 이제 망해요. 자, 망하게 되는데 이제 천민사회주의라고 해야 되나요? 이 사회주의가 결국에는 이렇게 단점을 많이 노출하게 되면서 이게 힘을 잃어가고 망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개혁하려는 이제 지도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고르바초프라는 인물인데요. 자, 개혁 개방 정책을 펼쳐요. 자, 이 페레스트로이카가 바로 개혁 정책이고요. 글라스노스트가 이제 개방 정책입니다. 개혁 개방 정책을 펼치면서 서양식의, 그리고 뭔가 자본주의의 그런 절충형의 그런 이 개혁을 추진했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런 개혁 개방 정책을 펼치게 되니까 서양의 문물들, 서양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더더욱 뭔가 지금 사회주의가 잘못됐다라는 걸 깨닫겠죠. 그러면서 이런 소련이 이제 붕괴가 된다라는 겁니다. 발트 3국, 러시아 바로 서북쪽에 있는 발트해 쪽에 있는 국가들, 이게
그런 나라들이 독립하게 되고요. 에스토니아 뭐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런 나라 독립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5개의 연방공화국이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소련은 이제 독립국가연합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존재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소련이 해체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동유럽도 이제 자유화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요. 헝가리 공화국 수립되고요. 폴란드는 바이엔사의 자유노조가 승리하게 되면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되고, 체코슬로바키아도 이제 뭐 벨벳 혁명 뭐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요, 이 베를린 장벽이 붕괴가 되고 결국에는 이제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일하면서 이제 이 통일이 이루어졌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 여기 되게 짧게 쓰여 있는데요. 여긴 꽤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내가 수업 때 한번 했었던 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 개혁 개방 정책, 이 대약진 운동이 실패하게 되고요. 자, 그거를 이제 경제 부분, 그러니까 이 시장 경제 체제 이런 것들을 좀 도입해서 수정 경제 체제를 도입해서 이제 이 문제점을 해결해 보려고 했었던 게 바로 이 덩샤오핑인데요. 덩샤오핑이 그래도 이 경제 부분에서 큰 성과를 기록하니까 이 위기감을 느꼈었던 마오쩌둥이 바로 이 덩샤오핑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문화 대혁명이라는 것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정주의자들은 지금 뭔가 사람들을 먹고 살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잘못된 사회주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비판하면서요, 이 덩샤오핑 등의 이런 수정주의자들이 엄청나게 탄압을 받고, 그 다음에 이 마오쩌둥의 탄압을 받았는데, 특히나 이런 것들이 전개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은 바로 뭐냐면은 홍위병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홍위병이라는 애들은 바로 어린 애들이에요. 어린 애들, 어떤 애들이냐면은 마오쩌둥의 그런 이 책 일대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영웅전 같이 써 있는 그런 책들을 읽고 크게 감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마오쩌둥의 완전한 친위대가 됐었던 이런 인물들이에요. 자, 이런 이 어설픈 알미, 이 책을 통해서 배운 그러한 내용으로 이 마오쩌둥에 대한 충성감이 가득했었던 이런 애들이 바로 이런 이 마오쩌둥이 비판 인물들을 막 다 때려잡으면서 이 문화 대혁명이 일어났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문화 대혁명은요, 마오쩌둥이 죽으면서 결국엔 끝나게 되고 등수평이 다시 집권을 하게 되면서 다시 개혁 개방 정책을 펼쳐요. 4개 분야의 현대화, 그 다음에 적극적인 개혁 정책을 펼치면서 소련이 망한 것과는 다르게 빠른 속도로 이제 현대화를 가져갔고, 이 시장 경제 체제까지도 받아들이면서 지금 현재 중국은 망하지 않았잖아요. 자, 그렇게 이제 존재하는 그런 기반을 다져놨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덩샤오핑이 이런 경제 부분에 있어서의 이런 많은 개방을 했지만 정치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개방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학생과 지식인들이 바로 이 정치 부분에 있어서의 민주화 이런 것들을 요구했었는데, 이런 것들은 이 덩샤오핑을 비롯한 인물 집권층들이 이런 것들은 허락하지 않죠. 결국에는 천안문에서 이 대규모의 이 학생들과 지식인들의 시위가 있었는데 이거를 다 탱크로 밀어버렸어요. 자, 이런 대규모의 유혈 사태가 벌어졌지만 결국에는 이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또 여기서 이제 하는 거에서 질문이 있으면 나에게 와서 Q&A 방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시고 내가 대답을 못하게 되거든. 이제 전화번호 남겨놓을 테니까요. 뭐 전화를 하건 카톡을 하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공부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어요. 화이팅!